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 만족을 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온 흥미로운 내용을 신중히 생각해 볼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는 지난 21년 동안 이름을 바꿔가며 신분을 세탁해 여러 나라를 옮겨 다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5개 나라의 공조 수사로 정 씨의 도피 생활도 끝이 나면서 검찰은 아버지 정태수 전 회장의 소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유람선 참사 실종자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이 열흘 만에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종자가 맞다면 남은 실종자는 2명이 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겠다고 못 박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는 보이콧하고 검찰총장 청문회나 북한 선박 규명 등 현안이 있는 상임위만 선별적으로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마약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양귀비를 몰래 키우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다른 꽃과 섞어 심으면 구분이 어려워 몰래 기르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모레부터는 술을 딱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숨지거나 심하게 다칠 경우 검찰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해달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정상들의 편지가 오가면서 얼어붙은 관계에 무언가 돌파구가 마련되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친서를 보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에 만족을 표시했다고 북한 매체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친서를 읽고 있는 사진도 공개하면서 흥미로운 내용이 있고 또 깊게 생각해보겠다고 했다는 김 위원장의 반응도 함께 전했는데요.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나온 소식이라 이 흥미로운 내용이 뭘지 더 관심이 집중됩니다. 먼저 허진 기자의 리포트 보고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분석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무실에서 편지 한 장을 진지하게 읽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친서입니다. 북한 매체들이 오늘 일제히 공개한 사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친서를 보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 위원장의 반응을 부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어보시고 훌륭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시면서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받았다고 밝힌 만큼 이번 친서는 답장 성격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단순한 인사에만 머무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고 하시면서 흥미로운 내용을 신중히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받고 깊고 침착하게 생각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낸 걸 알고 있었다며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정치부 박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지금으로서는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담겨 있다는 흥미로운 내용 뭘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흥미롭다라는 표현을 어떤 구체적인 제안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친서에는 단순히 안부를 묻거나 또 신뢰를 표시하는 것 그 이상의 메시지가 담겼을 거란 추정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이 전문가들을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일단 미국이 비핵화 셈법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쳤을 수가 있습니다. 또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인 비핵화를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이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이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대한 대화 의지를 전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분석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최근까지도 FFVD를 다시 언급하고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면 협상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대화를 시작하고 협상에 좀 더 유연하게 임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친서에 담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친서에 담긴 그 구체적인 표현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단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좀 추정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김 위원장이 이 한 장의 편지를 보고 있고요. 그 밑에는 봉투로 보이는 물체가 있는데요. 편지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 맨 위에 짧은 단락은 인사말을 담은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 좀 더 긴 본문 단락이 있고 검은 펜으로 밑줄을 긋거나 서명 비슷한 것을 해둔 부분이 보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붙이기 전에 표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 또 뭐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받고 표시한 것인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가 않은데요. 만약에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이라면 긍정적인 제안을 담은 주요 대목이 친서에 있지 않나 추정은 가능합니다. 예. 저 사진만 봐서는 서명을 했던 펜과 같은 펜으로 밑줄을 그은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만 해놓으니까 상당히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제안이 담겼을지 어떤 표현을 썼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 자체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군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 흥미롭다라는 표현 이외에도 만족한다 그리고 심중히 생각하겠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할 생각이었으면 이런 표현을 김정은 위원장이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지난 2월 이른바 이제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미 대화가 사실상 멈추지 않았습니까? 일단 두 정상의 친서를 통해서 거의 넉 달 만에 대화 분위기는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실무급 채널을 통해서 북한에 대화 제의를 했을 때 북한이 사실상 이 제안을 모두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계기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다시 나올 만한 그 명분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지난 몇 달의 침묵을 깨고 두 정상이 소통을 시작한 것이라며 대화 재개를 위한 좋은 조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이번 주에 이제 한국과 미국, 중국, 주요국 정상들이 잇따라 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잘 지켜봐야지 되겠군요. 네,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중국 그리고 미국의 정상들이 연이어 만납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비핵화 해법을 논의하고요.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곧바로 우리나라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북미 대화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그 사이에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한국에 올 예정인데요.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준비하는 것 외에도 판문점에서 북미 실무 접촉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치부 박현주 기자였습니다. 예, 이번에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이번 트럼프 대통령 친서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할 때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해 연설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 임종주 특파원, 우선 미국 언론 반응부터 좀 살펴볼까요? 릴레이 정상외교전이 벌어지는 이 한복판에서 친서가 교환된 거라 특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CNBC는 김정은 위원장이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는 부분을 핵심 내용으로 뽑아서 보도했습니다. 또 CNN은 G20과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일주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 흥미롭다고 전했습니다. 북미 대화의 모멘텀 유지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청와대 반응도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편지를 읽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과 함께 지금 시점이 시진핑 주석 방북 이틀 후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예, 외신들도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데 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아직 없습니까? 네, 백악관은 언론의 코멘트 요청에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에만 이란 문제 등 여러 현안에 입장을 밝힌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이나 북한 관련 사안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과의 담판이 예상되는 G20 정상회의 때까지는 발언을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예, 그리고 또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방한을 할 때 비무장지대에서 대북 메시지를 내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죠. 네, 그 부분은 아사히 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한미 양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 한국을 방문해 이튿날 한미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헬기로 비무장지대를 찾아 연설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사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북미 양국 정상이 시간은 부족하지만 남북 국경에서의 만남을 준비할지 모른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조선중앙TV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돌아간 지 하루 만에 1시간 10분 분량의 기록 영화를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주로 강조했는데 김 위원장의 이른바 밀착 의전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이혜빈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금수산 영빈관 앞에서 시진핑 주석 부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술 공연을 보고 온 시 주석 부부가 도착하자 김 위원장이 직접 영빈관으로 안내합니다. 밤이 꽤 늦었는데도 직접 챙긴 겁니다. 다음 날도 김정은 위원장은 시 주석 숙소를 찾았습니다. 두 부부가 꽃이 활짝 핀 정원의 길을 걷기도 하고 테이블에 앉아 다정하게 얘기도 합니다. 마치 골프카트 같은 전동차를 함께 타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어제 저녁 시진핑 주석의 1박 2일 방북을 기록영화 형태로 하루 만에 공개했습니다. 1시간 10분 분량 대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의 시진핑 주석에 대한 밀착 의전입니다. 뜻깊은 평양 상공의 순간순간은 이렇듯 사소한 간격도 없는 두 나라 최고領導자 동지들의 진실한 오해와 친근한 동지적 요대 속에 흘렀습니다. 시 주석의 방북을 대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을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한 걸로 보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어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검거돼 송환이 됐죠. 그동안 어떻게 도망 다녔고 어떻게 붙잡혔는지 검찰이 오늘 공개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다른 사람으로 행세해 캐나다와 미국에서 시민권과 영주권을 얻었고 영어 이름만 4개를 쓰면서 21년간 숨어 있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정한근 씨는 지난 1998년 한보그룹 자회사 자금 횡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모습을 감췄습니다. 당시 정 씨의 출국 기록이 없어 수사기관은 정 씨가 밀항한 걸로 봤습니다. 그간 정 씨를 봤다는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17년 6월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이 정 씨가 미국에 있다는 단서를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정 씨를 쫓았고 정 씨 가족 출입국 기록에서 캐나다 시민권자이자 정 씨의 고등학교 동창 류모 씨의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이어 정 씨가 한국에 있던 류 씨 이름으로 캐나다와 미국의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은 걸 확인했습니다. 정 씨는 영어 이름을 4개나 썼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된 정 씨는 2017년 7월 남미 에콰도르에 입국했습니다. 검찰이 에콰도르 정부에 정 씨를 한국으로 추방해달라고 요청했고 정 씨는 지난 18일 미국 LA로 도주하려고 들른 파나마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국내로 보내진 정 씨는 21년 만에 검찰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갇혔습니다.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빼돌린 회사 돈 322억 원과 정태수 전 회장의 소재를 캐고 있습니다. 또 가짜 신분을 제공한 류 씨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영화 같은 오랜 도피 끝에 정 씨가 한국에 붙잡혀오면서 이제 아버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어디 있는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 방향 포함해서 취재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먼저 어제 공항에 도착한 정 씨가 오늘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조사를 받았죠. 새로 조사돼서 밝혀진 내용이 있습니까? 어제 중앙지검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요. 오늘은 정 씨가 피로를 호소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 씨는 송환 과정에도 아프다면서 원래 정해져 있던 두바이에서의 비행기를 타지 않고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 검찰 관계자는 정 씨가 한국에 가까워질수록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오랜 도피와 거액 체납에 대한 비난, 눈앞에 닥친 조사 등을 걱정했을 거라는 겁니다.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 씨가 어떻게 도피를 했는지, 돈은 또 어떻게 했는지보다 더 궁금한 부분이 아버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부분인 건데요. 아들 정 씨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정 전 회장도 지금 해외 도피 중이죠. 1997년 한보그룹 사태로 15년형을 선고받은 정 전 회장은 2002년에 특별 사면됐습니다. 이후에 또 다른 72억 원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또 넘겨졌는데요. 정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받던 중인 2007년 지병 때문에 일본에 직접 가서 약을 타와야 한다면서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 중이었던 데다 2,200억 원의 세금을 체납해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냈고 일본이 아닌 삼국으로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 이후에 정 전 회장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3년 6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현재 정 전 회장은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병이 있다. 일본에 가서 약을 타야지 된다. 이게 결국 도피하기 위한 핑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정 전 회장의 나이가 지금 96세. 상당히 고령이기 때문에 지금 생사가 확인됐는지도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 전 회장은 한동안 카자흐스탄에 머물렀다가 우리 정부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자 키르기스스탄에 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에야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은 키르기스스탄에서 금광 사업을 한다는 등 말이 무성했습니다. 검찰이 정 전 회장을 계속 쫓아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파악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생사에 대해서는 살아있다, 죽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아들 정 씨의 송환이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들 정 씨의 조사 내용과 그간의 추적 결과를 종합해서 빠르면 이번 주 중 정 전 회장의 소재와 관련한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은 아들 정 씨가 정 전 회장이 고령이고 그래서 지난해 숨졌다, 사망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관련돼서 또 확인이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보들 기자였습니다. 헝가리 유람선 참사 실종자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신이 열흘 만에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한 어부가 사고 현장에서 30km 떨어진 하류에서 발견했는데요. 우리 실종자가 맞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맞다면 남은 실종자는 2명이 됩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다뉴브강 하류의 체펠섬 지역입니다. 부다페스트 머르기트 사고 현장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 헝가리 어부가 현지 시간 22일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지난 12일 벨츠케 지역에서 시신을 수습한 이후 열흘 만에 참사가 일어난 지난달 29일 이후 24일 만입니다. 시신은 여성으로 한국인 실종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헝가리 당국과 우리 정부 대응팀은 신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DNA 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29일 사고 당시 배엔 33명의 한국인이 탔습니다. 당시 생존자는 7명, 이번에 시신이 확인될 경우 한국인 사망자는 24명이 됩니다. 실종자는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듭니다. 헝가리 당국은 앞으로도 실종자 수색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오늘 새벽 형기 만료로 풀려났습니다. 출소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를 타고 떠났는데요.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확정 판결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네, 지난주 국회가 열렸지만 자유한국당이 빠진 반쪽 국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본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한국당은 나오지 않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총장 청문회 등의 상임위원회만 선별적으로 나가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한국당이 정쟁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장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위원장이 회의를 열자 같은 당 의원들이 항의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면 어떡합니까, 의장님이? 예? 간사간에 합의도 없었는데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결국 박 위원장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도 열리긴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합의하지 못해 벌어진 일입니다. 내일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겠다고 못 박은 날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본회의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일부 상임위만 선별적으로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 선박, 그리고 붉은 수돗물, 그리고 국세청장, 검찰총장 청문회에 대해서만 원포인트로. 민주당은 한국당이 정쟁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공정거래위원장에서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이 내놓은 첫 번째 포부인데요. 경제사령탑은 홍남기 부총리고 자신의 역할은 후선에서 지원하는 병참기지장이라며 몸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청와대 3기 정책팀을 맡은 김상조 정책실장이 내건 키워드는 일관성과 유연성입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맞게 우선순위를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선순위는 일자리입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필요하시는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할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지표의 경우 전체 취업자는 늘었지만 고용 규모가 가장 큰 제조업은 부진합니다. 평균 가계소득이 늘고 있지만 일분위 저소득층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자신의 위치에 대해선 후선에서 지원하는 역할이라며 몸을 낮췄습니다.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는 홍남기 부총리이십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의 역할은 이제 병참기지. 재벌개혁 전도사의 청와대 행에 일부 기업에 우려가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재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청이 온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대기업 총수들도 만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광주시 무등산 국립공원 근처 과수원입니다. 꽃들이 제멋대로 피어 있는 것 같지만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누군가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약으로 쓴다거나 관상용이라고 핑계를 대지만 특별히 허가받지 않는 이상 불법입니다. 마약 양귀비는 관상용과 달리 잎이 넓고 꽃에 검은 반점이 있으며 열매가 크고 털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열매즙을 말려서 아편 등 마약을 만들거나 바로 음료에 타서 마셔도 환각 효과가 나타납니다.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마약 집중 단속에 나선 당국은 양귀비를 키우는 농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 경기도 평택시에서 마약 양귀비 수백 주를 키우던 이모 씨 등 7명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당구에 걸린 아편을 만들 수 있는 양귀비는 이렇게 평범한 농가주택 텃밭에서 기르고 있었습니다. 불법 재배로 지난해 1,380여 명이 적발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자 밀수도 2016년 2건에서 지난해 66건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양귀비는 일반 가정집에서도 기르기 쉬운 데다 다른 작물과 섞어 심으면 구별하기 어려워 드론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귀비는 마약류이기 때문에 경자가 다 단속이 되면은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귀비 불법 재배 집중 단속은 7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예, 앞으로 술을 딱 한 잔만 마셔도 걸릴 정도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이혜원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흰색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하게 달립니다. 운전자는 39살 남모 씨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19살 예비 대학생이 남 씨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흰색 벤츠가 빠르게 달려와 차를 들이받습니다. 가족들의 먹을거리를 사오던 5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운전자 32살 임모 씨 역시 만취 상태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검찰이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징역 4년 6개월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10년 내 음주 전력이 2번 이상인 상습범은 피해가 적어도 중상해를 입힌 것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합니다. 음주 단속 기준도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앞으로는 0.08%로 강화됩니다. 0.03%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입니다. 또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의 후속 조치들로 모레부터 적용됩니다. JTBC 이현입니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투자를 유치한 지 몇 달 만에 투자금 50억 원 정도를 빼돌려 잠적했다가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뭉칫돈이 오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투자 사기 등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합리적인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 가상화폐 거래소 설명회. 업체 대표는 기존의 가상화폐 투자 방식과는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거래소를 통해 판매가 보장되며 한 번 더 검증을 거쳤기에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할 때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말을 믿은 투자자들은 많게는 수억 원의 돈을 거래소에 맡겼습니다. 기존의 투자하고는 틀리게 안전하게 투자 금액을 잃지 않으면서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방식이라 접근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피해 금액은 수천만 원, 많게는 몇억 원에 이르는 고액 피해자들도 있고요. 고수익을 미끼로 이 업체는 순식간에 수십억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거래소의 인터넷 거래가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처음에는 긴급 서버 점검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서버 점검으로 인해서 상장을 할 수 없다. 찾아갔더니 이미 거래소 문은 닫혀 있고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불과 2달 만에 업체 대표가 투자금을 모두 빼돌려 잠적한 겁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자는 150명, 피해액은 50억 원이 넘습니다. 결국 지난 21일 해당 업체의 대표 신모 씨는 구속됐습니다. 이처럼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기획 파산이나 투자 사기 등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거래소는 100곳이 넘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정말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또 나타나지 않도록 법률적인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치수대로 몸에 딱 맞게 만들어주거나 이름을 새겨주는 소비자 주문대로 제작해주는 온라인 쇼핑몰이 요즘 많아졌죠. 현행법상 이런 주문 제작 상품은 교환이나 환불을 안 해줘도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분류만 주문 제작 상품으로 해놓고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딱 걸렸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카카오의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구두를 구매한 A씨는 물건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주문 제작 상품이라 반품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까지 감수했는데 표기된 제조일이 2년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받아보니 기성품이었고 왜 취소도 안 되고 반품도 안 되지? 좀 불만이 컸었죠. 기성품일 경우에는 기성품이었다라고 좀 명확하게 표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이 같은 방식으로 부당하게 교환 환불을 막았다며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고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교환 환불을 안 해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신체 치수를 재서 맞춤 제작한 상품이나 이니셜을 각인한 제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카카오 메이커스에선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소비자의 교환이나 환불을 막았던 겁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소비자 권리 규정을 스스로 넓게 해석해 적용한 것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인터넷 쇼핑 중에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청약권을 제한받아서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소비자 상담전화 1375 전화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주로 걸리는 과수 화상병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과수원만 100곳 정도나 되는데요. 치료제가 없어서 한 그루만 걸려도 모든 나무를 땅에 묻어야 하고 특히 한 번 걸린 곳은 3년 동안 농사도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정영재 기자가 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중장비의 나무들이 힘없이 뽑혀나갑니다. 과수원 한쪽이 휑해졌고 채 익지 못한 사과들만 바닥에 나뒹굽니다. 과수원에서 기르는 나무 30그루가 과수 화상병에 걸린 겁니다. 화상병에 걸린 사과나무입니다. 나무 절반이 불에 탄 것처럼 노랗게 변했습니다. 나뭇잎도 이렇게 힘없이 부서지는데요. 옆에 있는 멀쩡한 나무와 비교해봐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 모습입니다. 사과와 배나무에 주로 걸리는데 한 그루라도 감염되면 모든 나무를 땅에 묻어야 합니다. 치료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균이 땅에 오래 남아있을 수 있어 3년 동안은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있는데 거기다 3년 후에 심어가지고 한 5, 6년 있어야지 수확을 보면 10년 있어야 된다고. 몇 년을 하셨어요? 과수화상병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알 수 없고 잠복기도 10년 가까이 됩니다. 현재 충북 제천 등 전국 7개 시군 100여 곳의 농가에서 확인됐습니다. 5년 전 처음 발생한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강원에선 화상병과 비슷한 가지 검은 마른 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병 역시 치료제가 없어 1년에 3차례 소독을 해 예방하는 게 최선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망자 150명이 발생할 거란 보고를 받고 이란 공격을 멈췄다고 직접 밝혔는데요. 하루 만에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사적인 옵션도 여전히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란 역시 강하게 맞서면서 긴장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란에 대해 중대한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월요일부터 제재를 시작한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인기를 격추시킨 이란에 보복 공격을 하려다 실행 10분 전 중단시켰다고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군사 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tremendously powerful military force in that area. It's always on the table until we get this out. 갈수록 옥죄는 미국의 압력에 이란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다음 달 7일부터 핵 합의 이행 축소 2단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2015년 핵 합의에 따라 저농도의 우라늄만 농축해왔습니다. 이 합의 수준을 지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사이버 공격을 주고받았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명령을 철회한 날 이란의 정보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남미 축구 대항전 코파 아메리카에 나선 브라질이 흥겨운 삼바 축구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페루를 상대로 5대0 완승을 거뒀는데요. 다채로운 골잔치에 축구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골키퍼가 멀리 걷어차려던 공이 상대 선수 발에 막혔습니다. 공은 골문으로 향하고 깜짝 놀라 따라가는 페루 골키퍼. 우왕좌왕하는 사이 브라질 공격수 피르미누는 골대 맞고 튕겨나온 공을 보지도 않고 툭 차넣습니다. 확실한 기회에선 고개를 돌린 채 마무리하는 피르미누의 특기 노룩슛이 남미 축구 대항전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나온 겁니다. 개최국 브라질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페루를 만나 화려한 골잔치를 벌였습니다. 전반 12분 코너킥 상황에서 머리로 2번 때려 밀어넣은 카세미루의 골을 시작으로 골키퍼의 황당한 실수를 놓치지 않았던 피르미누에 이어 에베르통이 시원한 중거리 슛을 터뜨렸습니다. 후반엔 다니엘 알베스가 동료 2명과 주고받는 패스로 수비를 제치며 골을 만들어냈고 경기 종료 직전 윌리안이 5번째 골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한 골 한 골이 각기 다른 전개로 펼쳐져 축구 팬들의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지난 베네수엘라전에선 비디오 판독으로 2골이 취소되며 불운에 울었지만 조별 예선 3경기 8골 무실점, 공격과 수비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8강에 안착한 브라질. 안방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12년 만에 우승을 노립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오늘 오후 경남 하동군 악양면 인근에서 행글라이더를 타던 2명이 서로 부딪혀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다른 40대 남성은 다리가 부러지긴 했지만 나무에 걸려 생명의 지장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동호회 회원인 이들이 지리산 형제봉에서 30분 간격을 두고 출발한 걸로 파악하고 어쩌다 서로 부딪혔는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도하던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서울대 교수 A씨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 등은 지난해 학교 측이 피해 사실을 접수했지만 아직까지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A씨를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용감하게 물속으로 들어간 반려견이 건너편 주인을 바라보면서 15m 수영장을 완주합니다. 네 다리를 휘저으며 빠르게 헤엄치는 모습에 주변에선 웃음이 터져나옵니다. 광주에서 다음 달 개막하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전국 반려견 수영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약 80마리의 반려견들은 다이빙과 스피드 수영 실력을 뽐냈습니다. 캄보디아 남서부 시아누크빌에서 신축 공사 중이던 7층 건물이 무너져 1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은 사고 당시 현장에 공사 관계자 40-50명 정도 있었다며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일요일 비하인드 뉴스입니다.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강효상 의원을 선배로 대접한 죄. 예, 선배로 대접한 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이제 고등학교 후배인 외교관이 외교 기밀을 넘겨줬고 그거를 이제 누출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관련된 소식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관련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고등학교 동문들이 최근에 그 파면당한 그 외교관 후배에 대해서 선처를 호소했다는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이 선처를 호소하는 그 호소문을 좀 보시면 한마디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고등학교 선배이자 국회의원인 강효상 의원의 전화를 받고 성심성의껏 응대했을 뿐이다. 자, 당시 야당 의원으로서의 어떤 비판적인 시각과 편향을 좀 바로잡아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일부 비밀들이 좀 누설됐을 수는 있다라는 게 본인과 이 호소문을 낸 동문들의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학교 선배인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응대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고 그러니 좀 선처를 해달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 고교 동문들이 K 씨를 상당히 아꼈던 게 느껴지는데 일단 외교 공무원으로서 기밀 누설을 한 혐의가 있고 또 이게 여러 차례였으니까 사실 뭐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겠죠. 다만 이 동문들이 보기에는 선배인 강효상 의원에게 엮여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겠다. 좀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묻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이 터졌을 당시에 강 의원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후배 공무원을 좀 난감하게 만들었다 이런 지적들 분명히 나왔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칼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칼럼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은 개인적으로 참고만 하겠다고 하면서 후배를 속여서 기밀을 빼냈다. 자, 그걸 믿은 후배는 결국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자, 강 의원은 사익을 위해서 전도 유망한 후배의 앞길을 망쳤다라는 식의 어떤 비판들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늘 이 선처 호소문을 보시면 강효상 의원도 지금 그 후배 외교관과 똑같은 혐의로 검찰이 고발이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강 의원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달라는 호소는 없었습니다. 같은 고등학교 동문인데도 불구하고 강 의원에 대해서는 선처를 호소하지 않았던 거군요. 그 후배에 대해서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예. 자, 강 의원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근데 강 의원을 보면은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거다,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펼쳤지. 이거는 모든 게 내 잘못이다, 후배 잘못은 없고 내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두둔한 기억은 없습니다. 일단 마음이 좀 고초를 받는 것 같아, 마음이 좀 좋지 않다, 미어진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지만 이게 다 내 잘못이다, 내 책임이다라고 얘기가 강하게는 하진 않았습니다. 예. 어쨌든 참고로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정치 활동을 하면서 선배라는 표현들, 선배 관계를 종종 따져봤는데 좀 몇 가지 보시면요. 지난 2017년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당시 김용수 과학부장 차관에 대해서 면전에서 내가 당신의 대학 선배인데 과연 대학에서 뭘 배웠는지 부끄럽다라고 하면서 면전에서 좀 그 비판을 한 적도 있었고 예. 같은 2017년이었죠.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을 비판하면서 자, 제1야당 대표이자 당시 홍준표 대표입니다. 제1야당 대표이자 정치 선배인 홍준표 대표에게 조롱하듯 영감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유승민 의원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선배한테 이렇게 예의를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비판인 거죠. 자, 하지만 정작 본인은 선배한테 좀 이른바 대들은 적도 있습니다.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자, 조선일보 출신 강효상 의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게 자, 당시 현직에 있던 양상훈 주필을 파면하라 공개적으로 편지를 써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양상훈 주필이 청와대를 좀 두둔하는 식의 칼럼을 썼다는 이유였는데 예. 참고로 이 양주필은 강효상 의원보다 조선일보 입사 선배이자 편집국장을 먼저 했던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필요할 때는 선후배 관계를 좀 따지고 그 필요성이 좀 적을 때는 선배도 없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철망 앞에서. 예, 저희가 앞서 이제 워싱턴 특파원 소식 전하면서 일본 외신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게 되면은 DMZ 방문할 수 있다라는 소식 전했는데 관련된 철망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말에 만약에 방문하게 되면 DMZ 방문할 수 있다. 최종 조율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미 일본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참고로 국가 정상의 일정은 통상적으로 미리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어쨌든 만약에 방문이 성사가 된다면 2002년이었죠. 부시 전 대통령이 당시 도라산역에 방문했던 일 이후에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까지 가는 대통령이 되는 셈입니다. 예, 사실 뭐 이런 이야기 처음 듣는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찾으면 DMZ를 갈 거라는 관측 몇 번 나왔었는데 이게 지난 2017년이었죠. 그때도 처음 방한을 했을 때 DMZ 가려다가 무산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방한 이튿날 아침에 일찍 용산기지에서 자신의 전용 헬기 마린원을 타고 DMZ 쪽으로 날아가다가 안개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결국에는 목전에서 돌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아쉽다는 그런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는데 자, 당시 그 이후에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 한미 간의 그 방문지 일정을 조율하면서 첫 번째는 평택 미군 기지, 또 두 번째는 DMZ다라고 얘기했을 때 미국 측에서는 자, 평택 기지는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두 군데를 다 가고 싶으면 한국에 좀 일찍 들어오라, 뭐 이런 식의 조율 과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상당히 가고 싶어 했다는 거군요. 당시 이제 기억을 해보면은 DMZ 방문을 하려고 했던 게 즉흥적으로 이제 결정이 됐던 것처럼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성대 기자 얘기 들어보면 양국 간에 사전에 좀 조율이 돼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양국의 정상의 통화와 또 당국자들의 어떤 치밀한 조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고요. 참고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비무장지대 애착이 좀 남다른 모습입니다. 예.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를 앞두고 상당히 궁금증을 유발하던 당시에 트윗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죠. 자, 남북 접경 지역인 판문점의 평화의 집이나 자유의 집에서 하는 건 어떠냐 한번 물어보자라고 공개적으로 전 세계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본 외신이 보도한 바에 따른다면 그게 맞다면은 그래서 이제 DMZ에 간다면은 그곳에서 연설을 할 수 있다고도 보도가 나왔잖아요. 지금 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한 비핵화 문제 그런 어떤 방문과 연설을 통해서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겠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2002년이었죠. 부시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북한과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이라고 규정을 했었습니다. 당시 김대중 정부가 햇볕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그 때문에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이 처했었는데 불과 한 달 이후에 부시 대통령이 이 도라산역에 방문해서 이렇게 레일 받침대에 사인까지 하는 이런 이벤트를 성사시키면서 그 높아졌던 대북 긴장감이 상당히 완화된 적도 있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다음 주 주말이 될 텐데 또 잘 지켜봐야지 되겠습니다. 저희도 소식을 꼼꼼히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오늘은 내륙 지방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등 뚜렷한 여름 날씨였습니다. 이런 더위는 모레까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경기도 일부 지역엔 폭염주의보도 내려집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탁 트인 하늘에 뭉게구름이 펼쳐지고 야외 수영장은 나들이를 나온 사람들로 붐빕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자 양산과 텐트로 만든 그늘에 시민들이 옹기종기 모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를 기록했습니다. 대전 29.6도, 광주 29.4도, 강원 홍천 31.1도 등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30도를 넘나드는 더위는 모레까지 계속될 걸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은 32도, 춘천과 대구, 대전은 31도, 광주 30도, 부산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더 덥겠습니다. 평년보다 4도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경기 내륙 지방은 33도 이상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광주와 가평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집니다. 비 소식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내일 새벽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과 경북 북부 지방에는 5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강원 영서지방과 남부 내륙 지방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